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영상에 이어서 또 질문할 게 있어서 다시 영상 켰는데, 네네. 대표님께서 전 영상에서 CPI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니 예. 정말 2차 스파이크는 정말 더 커질 수 있다, 1차 스파이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인플레이션이 지금 정말 심각하겠구나라고 제가 보는 기본 베이스는 여기 그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그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찍었는데, 그거를 일단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믿는, 아무튼 통화주의적인 견해에서 보자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보다 그 위로 기준금리가 한참 위로, 그것도 아주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한참 위로 기준금리가 선행하거나 최소한 인플레이션이 올랐으면 그거보다 한참 더 위의 기준금리가 최소한 동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70년대 아서번즈를 그렇게 막 인플레이션을 못 잡은 무능한 인물로 얘기를 하지만, 아서번즈야말로 73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치솟을 때 기준금리를 계속 최소한 동행해서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뭐 10% 정도까지 치솟고 나서 다시 잠깐 이렇게 쿨링다운이 되는 기간이 있다가 다시 이제 77년부터 인플레이션이 2차 스파이크가 더 크게 올라오죠.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73년에 어떤 달에 예를 들어 5%가 나왔다. 그럼 최소한 기준금리를 5.5,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8%가 나왔다. 그럼 최소한 기준금리를 9%, 인플레이션이 10%가 나왔다. 그럼 최소한 기준금리를 10.5%, 뭐 11%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려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돼야 소비를 줄이고 저축으로 유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는 최소한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서번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굉장히 선행적이거나 오랫동안 그걸 유지를 하지 못했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동행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가가 좀 낮아지는 것 같으면 바로 또 금리 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7년부터 더 큰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나타난 건데, 그럼 다시 우리가 파월의 22년과 21년의 정책을 생각을 해볼게요. 파월이 21년부터 통화량은 이미 2020년 3월, 2월에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죠. 뻔히 광의통화 증가가 엄청나게 큰 게 보이는 상황에서 파월이 어떻게 했죠? 기준금리를 그와 맞춰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를 했잖아요. 처음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게 22년이에요. 그럼 21년하고 2020년 내내 통화량이 엄청 증가하고, 통화량 증가하고 나면 그렇게 증가한 통화가 자산 가격들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막 엄청 뛰기 시작하고, 또 그 와중에도 계속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나 아니면 어떤 수급 요인으로 한 섹터의 가격이 확 오르면, 예를 들면 갑자기 통화량은 전혀 안 늘어났는데 오펙이 감산을 무지막지하게 했다고 쳐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통화량이 만약에 안 늘어났는데 오펙이 엄청 감산을 크게 했어요. 막 갑자기 원래 뭐 하루에 1000만 배럴 생산하다가 사우디가 그냥 이제는 아예 생산을 안 할래 라고 한다고 쳐볼게요. 그냥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럼 원유 가격이 수직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정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인플레이션일까요? 화폐적 인플레이션일까요? 그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 화폐적 현상인데 그 전제 조건 자체가 화폐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 석유는 이제 뭐 다른 이제 자산들의 아무래도 물가를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원자재이긴 하지만 모든 상품에 다 연결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전반적으로 오르는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뭐 핵심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중동이 어떤 유럽 석유 공급을 막 엄청 줄였기 때문에 나타난 거야 라고 늘 아직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 편에 짚어드리자면, 유가가 그렇게 상승을 하면 유가는 필수재니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하신 대로 유가라는 거는 좀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그 필수재고, 모든 운송이나 모든 수단의 모든 게 다 에너지 원유는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원유가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고 어떤 필수재들의 가격이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예를 들면 여행, 교육, 뭐 좀 덜 필수적인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라든지 뭐 영화를 보는 거라든지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을 사는 거라든지, 네네. 그게 통화량이 똑같으면 그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 같이. 당연하죠.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정된 제한을 쫓는 거지, 만약에 지금 오펙이 갑자기 급진적으로 줄인다라고 해서 유가가 그렇게 급하게 치솟으면 다른 분야의 물가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예.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예 그냥 너가 생각하는 무슨 뭐 그거 아니야? 왜냐면 70년대 당장 네이버만 쳐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치면 왜 발현됐는지에 대해서 케인즈학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디 유튜버 저기 해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 제가 아주 예전에 3프로에서 나갔을 때 거기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정말 유가 파동 때문에 70년대 그 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라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어야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73년, 75년에 그 미국이 물가가 10%까지 올라가는 와중에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어요, 실제로. 근데 2차 스태그플레이션, 2차, 그때도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일본이야말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일본도 그런 나라인데, 일본의 그때 77년에서 81년, 결국 미국은 폴 볼커까지 나와야 됐던 그 시기 있잖아요. 그때 일본의 물가는 어땠을까요? 하락하지 않았을까요? 예.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네. 미국은 끝없이 올라가는 와중에 일본은 하락했어요. 그럼 그때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고 본다면, 그때도 석유 파동 똑같이 있었고, 그 원인은 일본은 통화량을 M2를 73년에서 75년은 그때 급진적으로 일본도 늘어났어요, 미국처럼. 다만 광의 통화를 일본은 77년에서, 이거는 차트를 제가 해가지고 제공해 드릴 텐데, 일본은 통화량이 엄청나게 관리를 그 뒤에 했습니다.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는 걸 적어도 일본은 그때 알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유가만 치솟는다고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가가 치솟으면 조금 덜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휴대폰을 원래 내가 1년에 한 번 바꾸던 사람이 3년에 한 번 바꾸게 되고 5년에 한 번 바꾸게 되고, 뭐 자녀 학원 내가 월에 200만 원씩 쓰던 거를 100만 원 쓰게 되고 50만 원 쓰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풍선으로 따지자면 네. 풍선 바람은 가만히 있고 네. 풍선을 눌렀을 때 네. 한쪽이 튀어나오는 대신 한쪽이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예, 네. 당연하죠. 그게 일시적 인플레이션이고, 당연하죠. 만약에 화폐적 인플레이션은 그 풍선 자체의 바람을 이제 넣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똑같이 미국의 70년대를 야기한 거는 60년대랑 70년대 초반에 미국이 2010년대에 한국과 같이 아주 똑같이 해이한 통화 정책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70년대 정말 광의 통화까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때는 민간이 대출이 많았어요. 민간 대출이 늘어나니까, 민간 M2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재정 지출도 있지만, 그 민간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M2 광의 통화가 늘어나거든요. 그때는 광의 통화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게 제가 말했지만 물가까지는 시차를 두고 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늘어난 M2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건드리게 된 거죠. 지금 중동이 감산하듯이 그 와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석유 파동이 있었던 건데, 통화량이 늘어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케인즈학이 말하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으로는 그게 되지가 않는, 그런 전체적인 물가가 다 같이 오르는 게, 이게 진짜 화폐적 현상의 인플레이션이지, 그런 수요 공급의 걸로는 그거야말로 일시적이다. 근데
연준이 2021년에 뭐라 그랬죠, 계속? 일시적이다고. 일시적 화폐적인 게 이미 그냥 뻔히 검색만 할 줄 알면 광의 통화를 볼 수 있는데 통화량을 안 봤어요, 연준은. 그러면서 일시적이네 만에 그랬잖아요. 아, 네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걸로 그럼 다시 돌아가자면 실제 처음 금리 인상을 22년 뭐 아무튼 그쯤부터 했는데 통화량은 2020년에 그렇게 급진적으로 늘고 물가가 이미 21년에 그렇게 올라간 와중에 그렇게 뒤늦게 해놓고 말이 엄청 블러핑 했죠. 뭐 자기는 폴 볼커를 제일 존경하고 어쩌고 했지만 실제 물가가 22년에 6월에 9월까지 갈 때 그때 기준금리가 몇이었나요? 3점 몇 프로였어요. 3.75였나? 그러면 그때 실질 기준금리가 몇이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동행이라도 했나요? 아서번즈 때처럼? 동행도 하지 않았고 완전히 후행했고 완전히 후행했는데 어떻게 했죠?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기준금리를 그렇죠. 설정했어요. 그렇죠. 예, 예. 한참 낮은 그때 실질 기준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5점 뭐 몇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그죠? 근데 당연히 이건 전년비라는 건 전년비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도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구간은 있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전년비니까 아무리 물가가 높아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통화량이 잡혔나요? 그래서 저희 차트 띄워드리겠지만 장기 평균 추세선 통화량이 뭐 밑으로 내려갔거나 추세선으로 돌아왔거나 최소한 그런가요?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후행적인 정책에다가 실질 기준금리를 아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했으니 통화량이 여전히 크게 떠 있잖아요. 근데 하도 블러핑에 다 속아버린 시장과 언론과 이제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로 인해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맨날 침체 온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100bp 올렸다. 50bp 올렸다. 75bp 올렸다. 빅샷 했다. 7회 연속 올렸다. 이걸 가지고 아니 인플레이션이 9%까지 가는 마당에 그래 놓고는 지금 이번에 2차 이게 약할 거라고 일단 생각하는 그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게 장기채를 리세션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22년에 9%까지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긴축을 3.75까지밖에 그때 당시에 그 기준금리가 그거밖에 안 했던 연준을 두고는 아이고 장기채를 사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통화량이 이렇게 장기 추세선보다 이렇게 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부러지니까 장기채를 사야 돼 이런 시장 참여자들 때문에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그런 시장 참여자들 때문에 주식시장 멀티플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와중에 장기금리가 지금 가야 될 수준으로 안 가고 있다고요. 40년 만에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해이한 대응을 한 연준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준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여건에서 결코 장기금리는 지금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떤 시장의 착각에 인해서 어제처럼 하락하든지 뭐든 알 수 없으나 물가는 CPI가 앞으로 굉장히 높게 기본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미 다 구워진 상태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물가가 나오고 세부 지표를 뜯어봤을 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에너지의 급등만이 물가의 상승에 기여를 했냐, 그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근원 중에서도 슈퍼코어라고 불리는 어차피 위아래 변동성 큰 거는 근원 중에서도 잘라내고 중간값을 보는 그것도 제일 변하지 않는 게 전월비로 오히려 오르고 있더라. 자세하게 제가 막 이걸 짚으면 또 재미도 없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올해 한 번 더 할 거야, 2번 할 거야 그거를 지금 신경 쓰는 그 시장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전례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준은 제가 봤을 때 올해 2번 더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연준이 긴축이 더 어려울 거다. 이제 진짜 거의 다 왔다. 이제 이런 스탠스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가 아까 말한 정말 중간값이나 근원 중에서도
그런 거는 변화 없이 에너지가 일단은 헤드라인을 많이 높이고 그러다 보면 연준도 착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일시적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금리를 아예 안 올리고 막 내년 언제까지도 오히려 안 올리고 착각하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또 21년에 일시적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 와중에 더 계속 물가가 이렇게 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겠다 올해 일단 기본적으로 9월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에 CPI 나오고 또 CPI하고 나오면 더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겠고 장기 금리는 정말로 더 많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CPI의 끝이 제가 말했지만 이 커브의 끝이 22년에 9%가 제일 높았잖아요. 네네. 그거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만한 저는 그런 물가 지표였어요.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자기네들이 주식하는 하우스면 뭐 얼마나 좋게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무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정리를 하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글로벌한 거라면 그리고 뭐 어떤 뭐 그런 유가 무슨 오펙이 갑자기 그런 공급을 조절하면 뭐 그래서 오르는 거라면 그러면 중국은 왜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으며 70년대 왜 일본은 인플레이션 그 미국하고 다르게 70년 두 번째 그 유가 파동 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냐. 그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연준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높이 떠 있는 통화량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심지어 그 통화량에 높이 떠 있는 끝이 다시 조금 올라가려는 또 그걸 보이고 있는데 장기 추세선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왜 연준을 무서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부채가 많으니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쪽이 꽤 있는데 부채가 많은 건 금리를 낮게 줄 상을 줄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해서 정말 채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효준 씨가 개인 부채가 엄청 많아요. 네네. 은행에서 효준 씨한테 부채가 그렇게 많으면 금리를 더 낮게 빌려주나요? 당연히 더 그렇죠. 그게 시장 경제죠. 네네. 근데 물론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네.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찍어서 그냥 사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채권 참가자들이 다 지난 10년밖에 모르니까 그런 연준의 양적 완화 시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22년 초에 비해 가격이 좀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이게 너무 싸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정말 2%로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부채가 많다는 건 상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금리를 낮게 받을 일이 아니에요. 부채가 많으면 오히려 더 신뢰가 없어서 금리가 높아져야겠죠. 자연시장 안에서라면 연준의 개입이 없다면 네. 그죠? 그런데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까요? 물가가 지금 이런데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번 물가 지표를 보고 와 이거 잘못하면 22년에 9% 넘기겠구나 궁극적으로 이번 2차 스파이크 때 라고 보일 정도인데 만약에 그게 조금만 있어서 현실화가 된다면 과연 부채가 많다고 디플레이션적인 상황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가 많다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오는 건 맞겠죠.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면 힘들겠지만 부채가 많다라는 건 결국에 어쨌든 상을 받을 일이 아니다. 지금 부채가 많으니까 상을 받겠지라는 심리로 장기 국채를 사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권 투자하시는 기관분들이나 개인분들이나 보통 다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인데 나스닥이나 S&P 500을 지금 상태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걸 하는 거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대표님 말이 틀리려면 그 나스닥에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면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이 틀릴 수 있는 좀 하나의 조금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끊고 일단 지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고 바로 다시 찍으시죠. 대표님이 틀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